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탑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가연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혹시 집에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저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왠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디로 막 우주여행도 가능하고, 뭐 갑자기 맞아요. 막 이걸로 뭐 어디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뭐 이런 데도 가는데.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고. 롤러코스터. 네. 그리고 옥상에서 떨어질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저 해봤어요? 그런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로 네. 탁구 칩니다. 네? 저는 이걸로 진짜로? 진짜 하루에 예전에 30분씩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 알려드리면 안 돼요. 네네네. 탁구 치고 하루에 운동을 이걸로 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게임도 하고 그랬었어.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그러면? 바로 네. VR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선배님? 맞습니다. 네, VR. VR입니다. 요즘에 네. 세상이 뭐 정말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쵸. 그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되어가는 세상인데 그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고 이 VR로 실감 콘텐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가 있다고 해요. 청년 사업 또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또. 그래서 네. 만나뵈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가상 현실 세계 컨텐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전창대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가상증강 현실 기술 기반으로 그 사업을 주력해서 지난 7년 동안 이곳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춘천에 그렇게 일자리나 기업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춘천에서 사업을 이어가시고 계시군요. 제가 7년 전 이곳 춘천의 한 대학에서 그 청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VR, AR 이 가상증강 현실 기술에 미쳐서 네. 이제 그때 창업을 하고 이렇게까지 그래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저도 그때 당시 몰랐죠.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VR을 처음 그때가 시작하셨을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또 이렇게 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청 일찍 시작하셨군요. 네. 아이디어가 엄청 아니 가상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은 이 본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가상현실, 흔히 가상과 같은 현실인지 아니면 현실과 같은 가상인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VR이라는 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갈 수 없는 장소와의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상이든 현실이든 네. 지금 우리가 이곳 스튜디오에서 갈 수 없는 곳들을 이제 VR 장비를 착용해서 경험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VR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력했던 콘텐츠들을 보면 쉽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들을 위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디 약간 막 용화만 뭐 이런 겁니까? 용암까지는 제가 못 네, 가봤고요. 어디 뭐 네. 자연재해가 뭐 약간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곳도 갈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 다. 예를 들면 뭐 하는 대표적으로 겁니까? 예. 제가 처음 이제 대학생 때 그 첫 콘텐츠가 KTX 기장실 체험이었어요. 네? KTX. 네. 우리가 이제 기장. 기차 네. 네. 요즘 그런 게임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니, 기차를 직접 자기가 맞습니다. 움직이는 진짜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객석만 타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장실 체험은 해보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재밌겠다. 네, 그런 조종사들은 이제 뭐 일반 민간인들이 갈 수 없는 곳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비행기도 할 수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도 헬기, 가능하죠. 비행기 네. 뭐 다 접목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때 이제 2018년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네. 그 경기를 했죠. 네. 그때도 스키 점프 대 스키 점프 선수의 시각에서 저 보는, 그거 해봤어요. 네, 뭐 그런 것들. 동계올 네. 평창 올림픽 그 기념관에 그 VR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진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 아니면 맞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경험을 대신해서 VR을 맞습니다. 끼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콘텐츠를 만드셨군요.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건
초창기에 진짜 대학생 때니까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키 점프 대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네. 이제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춘천에 뭐 옥광산이라고 하는 알아요. 옥을 캐는 이제 그런 산이 있는데 이제 그 탄광을 내려가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영월에 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굴이 많은데 또 굴들을 또 오. VR로 다 찍기도 하고, 아. 예, 그리고 DMZ 이런 데는 아. 또 민간이 못 갈 수 가죠, 없잖아요. 못 가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맞아요. 이제 국방부나 이제 지자체의 허가를 좀 받은 지역에 한해서 이제 VR로 찍으면 그거야말로 되게 문화적 가치도 있고. 그쵸.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거 저는 VR을 직접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저는 아까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VR을 끼고 탁구를 치거든요. 네. 그 유명한 게임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VR로. 그런 게 있구나. 저랑 한번 대결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만났을 때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끼고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가상- 멀티플레이 됩니다. 네. 진짜요? 사람과 사람으로 그러니까 컴퓨터와 저랑 이게 네. 탁구를 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저랑 탁구 대결을 벌이는 그러면은 거예요. 전 세계 지금 반대 미국 쪽에서 막 이러고 있겠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디인가에서 누군가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영상도 많이 봤는데 이거 촬영 어떻게 할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저희가 지금 촬영하듯이 이 VR 콘텐츠도 같이 촬영을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VR을 이해할 때는 가상 현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실제 촬영을 하는 것들은 이제 실제 있는 공간을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는 렌즈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360도로 공간을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2대 이상의 카메라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 그래서 뭐 상용화된 이제 VR 카메라들을 보면 이제 어안 렌즈라고 해서 180도 이상을 찍는 이제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하거나 뭐 혹은 더 많은 카메라 뭐 8대를 합쳐 놓는다든지 16대를 합쳐 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장비들도 있어요. 카메라를 몇 대씩 겹쳐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네. VR 콘텐츠 관련해서 촬영을 할 때는요. 그런데 이제 가상 공간을 이제 만든다. 우리 아까 탁구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 네네네.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죠.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공간이죠. 네네. 이제 그거는 완전 기법이 다르죠. 왜냐하면 3차원의 가상 공간을 모델링하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텍스처를 하고 그리고 또 게임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이제 공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캐릭터도 집어넣고 맞아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의 VR과 실제 있는 공간을 촬영하는 그 VR은 완전히 다른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진짜. 저희 VR을 하면서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은데 오늘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창업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학생이었겠죠? 뭐. 대학생 창업. 근데 네. 별로 몇 년 안 되셨까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24세 처음 그러니까요. 이제 창업할 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사회에 나오면 이제 수십 년간 연구하시던 교수님이 창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 아이고. 또 뭐 대기업의 임원들이 나 이제 인적 인프라도 많고 아는 인맥도 많고 돈도 좀 있겠다 나 사업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회 경험이 없는 사실 대학생이 창업을 하고 그들과 경쟁한다는 게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경쟁이 첫 번째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 돈입니다, 사실. 네. 그거 투자를 VC 뭐 벤처 투자를 받아야 되고 네.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생의 신분으로 그쵸. 그런 걸 투자를 받아내기는 왜냐면 대학생 그렇죠. 이 입장이니까 새내기잖아. 주변들도 다 대학생일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발로 뛰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막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창업하기엔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이렇게 나눠서 이제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그런 제도들만 잘 활용만 해도 이게 처음에 뭐 대출 받고 시작한다고 보통 창업을 이야기를 기성세대 분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아, 지금은 그래요? 뭐 대출 단돈 1원을 받지 않고도 시작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성공한 그 대기업의 혹은 스타트업들의 그 애플리케이션 이런 서비스 사업들을 좀 경쟁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만 가니까 사실 그 정부 지원 과제로 뭔가를 개발하더라도 돈을 벌어보는 게 사실 사업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로덕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VP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이걸 만들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정부 지원 과제만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받고 실제 매출을 못 내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보통.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들이 음. 제가 시작하던 때가 딱 창업 붐이 일어날 때인데 어. 지금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신용불량자 된 어. 청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쉽지 되게 않죠. 좋은 모습만 보고 음.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음.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그 돈을 벌어보는 경험, 그리고 매출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좀 심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원금 받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쉽거든요. 어.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엔젤 투자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은 분들이 좋게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 벤처 투자를 할 때는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벤처 회사 뭐 이렇게 새롭게 스타트업 하시는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 청년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서 이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하필 그 시기가 좀 지나면서 약간 좀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던 그 기간과 네. 좀 엮이면서 좀 안 좋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다시 이 창업의 붐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어렵던가요? 창업을 직접 해보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로컬 지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지역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력도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엔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특히 지역에 없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해야 되는 이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기업들이.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취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좀 뽑아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인재들을 모시고 오기에는 지역의 그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력직들이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우리나라가 취업률에만 되게 그 강박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땐 이 저희 같이 지식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들은 취업률보다 중요한 게 이직률이거든요. 사람을 정말 쉽게 뽑아도 서울 스타트업이나 서울 기업이랑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A라는 걸 잘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A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한다 해서 만났는데 디자인을 너무 못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 일을 잘하던 디자이너가 그 회사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직률을 낮추는 게 결국 기업의 기술력을 쭉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취업도 쉽지만 이직률도 너무 그쵸. 이직이 네, 엄청 높잖아요. 높죠, 네. 이직률이. 예. 지금도 뭐 이직을 좀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단점인데 네. 오히려 지역에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한번 지역에 정착을 하고 나면 쉽게 떠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리를 잡죠. 그쵸. 그 안에서. 네. 예, 예. 예를 들면 저는 정말 학창 시절을 다 서울에서 보냈는데 오.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했더라면 제가 지금 결혼을 했을까도 싶어요. 오,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좀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있고 그런 일자리를 만나면, 왜냐하면 서울에서 단칸방 살 때 지역에 내려오면 뭐 투룸, 그쵸. 원룸, 아무래도. 투룸 아파트 이런 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내면 일단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 높아지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니까 결국 그 회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요즘 늘 사회적 문제인 이 지역 소멸 이런 문제를 막는 또 중요한 그렇죠. 단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가 자리 잡으면은 사실 그 지역을 이탈하거나 맞아요. 이직하기, 뭐 이직 마음을 꾸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왜냐면 정착이 되었다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 사회에서 자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서울보다 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아무런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선 너무 당연한 기술인 거예요. 근데 지역에선 독보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저희 같이 VR, AR이나 이런 시각 콘텐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정말 수두룩백백이거든요. 근데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에서도 수많은 관광지가 있고 그 관광지를 콘텐츠로 만들어야 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이한 기술,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NFT,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 지역에 내려와서 하면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VR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 VR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네. 계기가 뭐 하다 보니까 네. 아, 지역에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떤 게 드신 거예요. 먼저인지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좀 고차원적인 생각은 저도 사업을 하면서 좀 생긴 거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저도 취업을 하고 싶었던 대학생이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PD랑 PD님 계시지만 네. PD님이랑 PD랑 기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요? 아, 원래 꿈이 PD랑 기자였어요. 네. 언론은, 제가 어, KBS의 개국 콘서트 네. 견학을 갔다가 오. 또 마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런 개그 쇼 오락 프로그램 또 예능 이런 쪽 PD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우와. 그래서 저의 막 워너비는 막 나영석 PD님, 김태호 PD님 오.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난번에 두끼 대표님도 오셔서 비슷한 얘기 하고 계셨어요. 예, PD가 네. 꿈이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PD를 꿈을 가지고 제가 대학에 와서 이제 관련된 직종 하다 보니 신문방송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론 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신문사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학보사. 미디어 아, 언론 이런 그쪽을 쪽이겠죠. 또 이제 그래서 기자 활동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는 거 너무 즐거웠었던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선택한 직업이 조금 그 위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창 대학교 그쵸, 들어갈 그쵸. 때가 스마트폰 나오고 맞아요.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 같은 아. 이제 플랫폼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뉴 미디어 시대로 좀 맞아요. 전환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매체는 다 변화되는데 기자는 취재 기자, 사진 기자, 방송 기자 이 틀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게 VR 기자였어요.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제작진들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우리 뭐 다 옛날 미디어 사람들이야. 약간. 전혀. 이젠 VR 기자가 대체할 거야. 네.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TV를 켜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TV는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오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고. 그쵸. 그렇다 소리용. 보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이제 휴대전화를 넘어서 VR을 깨고 가상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제 그 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의 철학이 현장을 보도하는 이제 그쵸. 그 역할인데 네. 현장을 360도로 전달하는 것만큼 현장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을까요? 저는 없죠. 없다고 봐요. 다 볼 수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 VR 기술에 되게 매료됐던 게 그 이유 때문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 영상을 배울 때 늘 프레임 안에 가둬진 연출 방법을 배웠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16대 9. 아무래도. 처음에 4대 3이었죠. 16대 9로 넓혀지고 그래서 16대 9 안에 어떤 피사체를 담을 것인지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를 배웠는데 VR을 딱 촬영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땐 어떤 게 이야, 있냐면 그러면 다 담을 수 있겠네요. 다 담을 수 있고요. 특히 연출자나 촬영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메시지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김혜수 씨가 레드카펫을 이렇게 걸어 나오고 네. 계세요. 되게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멋있게. 에? 그런데 김혜수 씨를 당연히 촬영 감독이나 연출자는 찍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딱 김혜수 씨만 담겠죠. 예, 예. 근데 VR에서는 소비자들이 김혜수 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김혜수 씨를 보고 있는 관객들의 얼굴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VR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자막으로 뭐 어디 대피하셔야 되고 뭐 물가에 가지 않으셔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말만 하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맞아요. 그 재난의 상황을 VR로 보고 있다면 맞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한다면 네. 그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각성 효과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보면 보통 국민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VR 헤드셋이라고 네. 표현하고 그걸 이제 HMD라고 표현합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근데 그 HMD 장비를 머리에 장착시키는 것은 보통 몰입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로 따지면 보통 예전에는 연수원에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왜 VR로 하느냐? 그땐 연수원에 모아서 가둬놓고 그런 연수를 했던 이유는
그 집체 교육을 통해서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VR만큼 그런 게 있을까요? 가둬놓는 몰입하죠. 거예요. 네, 몰입감. 몰입하죠. 네. 음.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의 어떤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이 가상 공간에서 주어진 퀘스트, 임무를 꼭 수행을 해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보통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이제 그 수칙들을 잘 못 교육. 지키면 피폭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용 VR 그렇겠네요. 콘텐츠. 예. 그렇다 보면은 VR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기자나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VR만큼 세상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매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군요. 아, 그렇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예, 포장지 네. 뜯지 마시고 이렇게 네. 잘 이쁘게 네. 쌓아놓죠. 예. 근데 이제 VR의 저는 또 이런 콘텐츠의 매력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전달되는 방식들을 보면 이 모든 영상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콘텐츠라고 표현했을 때 콘텐츠는 우리가 아는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통신망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디바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잘 되는 콘텐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유저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을 모두 지원하는 플랫폼에다가 런칭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보고 있냐는 거죠. 그 콘텐츠가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에서만 만약에 보여줬다고 하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쓰는 플랫폼만 이제 그 이용자가 보겠지만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플랫폼, 우리 흔히 넷플릭스 이런 데에다 오징어 게임을 이제 런칭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매스미디어들이 많이 어려워진 이유, 그리고 뉴미디어 중에서도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힘을 갖게 된 이유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그럼 VR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 막막하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 뭔가 네. 새로운 거를 일을 해야 되는 또 거잖아요. 2016년도면 지금보다 VR에 대한 그렇죠. 정보도 없었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엔 기계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을 했는데 뭐 예전엔 다 책으로 독학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저에게는 다행히 유튜브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아, 너튜브. 네, 이제 수많은 이제 지구 반대편의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여러 이제 실험, VR 관련. VR 관련된 이제 실험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그걸 가이드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독학을 했고요. 우와.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VR을 둘로 나뉘어야 된다 했잖아요. 가상과 현실. 네. 저는 현실에 무언가를 촬영하는 정도의 기술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 회사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상의 이제 추가가 된 콘텐츠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 얘기를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요 콘서트 할 때 팀 플레이를 하도 많이 하다 보고 아이디어 회의도 같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좀 질려서 나는 혼자 해야겠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투자가 이제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사업이라는 건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직원분들도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항상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뭔가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사업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음에 진행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처음 이제 스타트업 하는 분들에게 꼭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처음에는 본인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처음에 사업하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워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처음에 기획자, 제작자, 그리고 영업하는 영업사원, 그리고 뭐 회계 담당자 그런 사람들 다 갖춰놓고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업 스타일인 거고요. 처음에 스타트업들은 지금 아까 VR 콘텐츠다 그러면 그걸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 창업자인 본인이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본인이 하는 기술이니까 뭐 본인은 되게 전부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이제 사회에서 봤을 때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럼 그 작은 것들을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그 매출을 올리면 돈이 좀 쌓일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입 직원들을 대학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키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즘에 문제가 정부 지원과제 같은 거 받으면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남의 돈이잖아요. 네. 그럼 남의 돈이 딱 생기면 남의 이제 돈이라고 생각 투자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해서 자기가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가든 지금 엔젤 투자자든 그 투자자들이 나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베팅을 해준 아, 그럼요. 돈이지 남의 돈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짜 분명히 없고. 이분도 투자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돈을 사업하시는 분에게 투자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의 역량이나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 이거 가지고 세팅을 하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시작은 사실은 그런 걸 처음에 혼자서 하면서 돈이 처음에 벌어봤을 때 이게 시장이 좀 통하네? 그때 베팅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시작이 네.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오. 처음 돈 벌어보는 게 가장 제일 저한테는 중요했던 거였던. 대표님 오늘 말씀 되게 맞아요.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공감도 많이. 예,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좀 궁금했던 이야기인데 너무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거 혼자 다 해야 됩니다. 혼자 해서 혼자 때려 맞고 혼자 느끼고 혼자 벽에도 부딪혀보고 책상에 머리도 박아보고 책상 오래. 예, 돈도 잃어보고 어. 그래야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보통 처음에 대부분의 이제 사업을 그쵸. 꿈꾸시는 청년들이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어. 예, 무서워서 사람을 어떻게 뭐 사업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줘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관리하고 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 실패와 노력과 벽에 부딪히고 머리 박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하려니까 여기서 보통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저도 귀감이 되고 배울 게 많았던 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사업을 안 하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걸 혼자 다 이걸 그쵸.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겁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뭐 30대 초반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식도 있고 예, 지금 만약에 그쵸. 힘들어지면은 복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예. 딴 것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굳이, 선뜻 예. 사업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도 투자를 처음 이제 개그맨 생활하다 저도 투자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주위에서 했던 이야기는 제정신이냐 뭐 하는 거냐 특히 저희 어머님은 제가 처음 이제 투자 공부를 끝내고 나서 지금 부동산을 어디를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샀다라고 하니까 미쳤냐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 진짜요? 그 제정신이야. 정도로? 그게 2016년도였거든요. 딱 같은 시기셨네요. 예. 맞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모든 투자나 모든 사업에 가장 걸림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말려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고 왜냐면 부모님 세대는 좋은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전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그게 제일 주식하지 좋은 말고 거야. 투자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대출받지 위험을 말고 감수하지 마. 적금 들어 약간 이런 세대 뭐 맞아요. 그 시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시대가 많이 변해가니까요. 네. 그 시대에 또 이제 좋은 일을 하셨고 뭐 사업하셨고 공부하셨고 회사에 다니셨으니까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 마. 그쵸. 그 힘들게 왜 하는 거니 그거? 네, 그러니까 좋은 말리시는 직장 거. 들어가. S전자 들어가.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부모님은 늘 이제 지금도- 아기를 보잖아요, 네. 자식을. 지금도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경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네, 그건 공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특히.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또 부모님도 평생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시군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럼 오히려 더 약간 공감하시겠다.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더 이 길이 반대를 얼마나 하시는 고단한지 아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크게 반대하셨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진짜. 왜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저희 어머니가 하셨는데 나도 못할 게 있겠냐. 그쵸, 막 이러면서 이제 설득도 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뭔가 도전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 사업을 도전하는 청년들은 뭔가 일확천금 이런 것들을 되게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타트업들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를 보면
다 이렇게 돈 크게 번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고 SNS 맞아요. 특히 보면은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역량 그리고 그 팀의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완제품을 그러니까 남들이 만드는 완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렇죠. 보는데 그런 단계적으로 조금 결과치를 부모님한테 좀 보여드렸던 거 그게 좀 이제 신뢰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제가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 정신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린 스타트업이 가볍게 창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표를 설명하는 그 장표의 이미지가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로 시작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에 막대기 하나랑 이 손잡이를 만들면 킥보드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R&D를 하면 자전거를 그 다음에 모터를 개발해서 오토바이를 그 이후엔 자동차로 가는 건데 이제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처음엔 스케이트보드를 만들 정도의 역량밖에 없는데 막 모토바이크 만들려고. 네, 근데 막 경쟁 상대 보니까 막 오토바이 만들고 있고 막 하니까 처음부터 조급해지죠. 오토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급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더 높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저는 특히 저같이 청년 창업을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 창업이나 대기업 임원 출신처럼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팀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그럼 사실 실패를 겪을 확률이 정말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많이 설득을 드렸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하시를 처음 사업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이런 꿈을 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뉴스나 그 뭐 이런 인터뷰나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들은 0.1% 정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업이라는 걸 너무 좀 쉽게 접근하기보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당연히 힘들 거라는 전제하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또 메시지를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창업 이후에 그 대표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이제 내놓은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저희 회사가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단연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어요.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행사가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다 비대면으로. 그렇죠. 맞아요.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뭐 이런 컨벤션 센터가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행사들은 어떻게든 치러야 했고 그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전환으로 하면서 가상 전시, 그 메타버스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전국적으로 좀 알려졌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8개 정도 행사를 와. 저희가 다 가상 전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바로 이 상황이었는데 기회가 됐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회사가 이때 당시에 퀀텀 점프를 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로만 보면은 거의 4배 이상이 올랐고요. 우와.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엔 대학생 때였으니까 한 7, 8명 정도 있을 때 이제 한 번에 20명으로 되고 네. 2배 거의 가까이 네. 2배.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면 오프라인 행사를 디지털 전환을 하다 보니 마치 게임을 만들어야 됐어요. 이를테면 오프라인 행사장 가보시면 전시회에 기업 부스들이 있고 그 기업 부스들의 홍보 영상, 그 리플렛을 받아오는 행위 그쵸.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다 바꿨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KTX 기장실이나 이런 콘텐츠를 찍던 이제 저희였다 보니까 이제 그때 판교에서 게임 스타트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을 이제 저희 회사에 합류하게 되는 처음에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최대 바이오 행사를 이제 그렇게 디지털 전환을 했어요. 코엑스에서 열렸던. 그래서 그 행사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게임 스타트업이 이제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게임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게임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정말 찍어내기 사업입니다. 그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많은 돈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의 사업성을 판단을 하시고 춘천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친동생과 함께 이제 둘이서 춘천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게임과 메타버스 쪽, 이제 가상 쪽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8개의 전시 가상 박람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름을 알리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쪽 업계에서. 8개면 너무 많았네요. 네. 네, 운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왔다. 이거 지금 네.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직감적으로 좀 느끼셨나요 그때 당시? 저는 뭐 직감적으로 그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일단. 막막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예 안 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될 일은 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그 흐름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마치 진짜요? 그 파도 타는 것처럼 그런 기운, 그런 기운이 그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있죠. 맞아요. 사업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대로 네. 쏠려 우와.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가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그 맞아요. VR, AR에만 미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그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오프라인 행사. 그래서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스비션이라고 하는 4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는데 마이스 산업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오,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종 업계죠, 사실. 그러니까 VR, AR 가지고 콘텐츠만 만들어서 팔면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스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다 집어넣어야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행사 진행을 해야 돼요. 메타버스랑 VR, AR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 플랫폼에서 운영할 사람들을 회사에서 모시고 온 것뿐인데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거나 혹은 그 인력들이 떠나지 않고 오프라인 행사를 직접 하게 된 거죠. 본래 이제 이들이 잘하는. 네. 직원분들도 많이 늦었겠네요. 그때 이후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기술 파트를 하는 이제 직원들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쪽에 이 현장 운영을 하는 인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회사 내 또 직원분들 다 왠지 좀 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왠지 분위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 MZ일 것 같고 막.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몰래 한번 회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외국 분도 계시네요. 네. 글로벌. 나이지리아 분. 확실히 다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평균 연령이 31세. 진짜요? 네.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막상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사업을 하고 한 3에서 5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제 직원도 좀 늘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원들과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또 어떤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의 어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야지 되는 건데 이제 수직적 문화에서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직적이다 보니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조직 평가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감추게 되는 건데 이제 조직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이 그대로 보이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문화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응. 앞에 뭐 보고 읽고 계시는 거죠? 장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최장점은 이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늘상 생각하는 회사 가기 싫다 정도지 뭐 때문에 회사 가기 싫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0점 만점에 95점이요. 경영진들부터 좀 많이
젊다 보니까 사내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수평적인 게 아니라 정말 수평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원하는 복지 제도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0분 단위로 연차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율 출퇴근, 이렇게 코어 시간만 같이 근무를 하고 8시부터 11시까지 출퇴근이 좀 자유롭다는 점, 그런 것들이 사실 서울에는 좀 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강원도에는 그런 게 많이 흔하지 않거든요. 좀 감동적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잘 거예요. 되어 저도 약간 있다는 감동 점이 제일 먹었어요.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회사의 지원이 정말 아낌이 없어서 저희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제약 없이 상상의 나래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자금이나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이제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신혼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아니 저는 이거 대표님의 혼자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직원분들이 수평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직원들 위한 복지가 심지어 주거 비용까지 대출이 마지막에 무이자로.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거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 네. 되게 감동적이고요. 네. 왜냐면 이런 속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오글거리니까 네. 잘 안 하는데. 교육을 너무 잘하셨네요. 강아지까지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세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회 경험이 좀 없었던 게 또 이게 장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 다른 회사에서의 경험을 좀 해봤으면 편견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그런 편견 없이 그냥 회사에서 특히 일을 하는 직원들끼리 필요한 것들을 취업 규칙과 복지 규정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 함께 쓰는 공유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에서는 당연히 강아지는 그쵸. 절대 키울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제 매출을 좀 벌었을 때 이제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춘천시청 앞에 있는 카페로 쓰던 사옥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매입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회사에. 너무 좋다. 회사로 다 같이 오게 해서 맞아요. 회사에서 키울 수 있게. 네, 그게 지금 20대들이 네. 생각보다 반려동물 많이 키워요. 많이 맞아요. 키우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직장을 구하고 나면 사실 집에 혼자 강아지를 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 고양이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영역동물이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강아지는 진짜 외로움 외로워하죠. 많다거든요. 네.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출근을 하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점은 진짜 거의 없고 장점이 진짜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강아지가 혹시 방해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통 방해될 것 같다 하시는데, 네, 강아지가 손님들이 너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 손님들 오실 때는 지지니까. 그쵸. 외부이니까. 그런 미팅 있거나 그럴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과 또 미팅하는 곳은 층으로 또 분리를 해놨기 또 때문에 이렇게. 짖진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점이 더 많은 이유가, 이게 사실 부부들도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이가 옆에 있으면은 싸우지 않으려고 멈추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이 귀여운 표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직장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쌓여질 수도 그거 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예. 보는데 저를 보는 콩알만한 그 강아지의 맞아요. 표정을 맞아요. 보면 사르르 녹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 조직이나 이런데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 동물이 있을 경우에 그 분위기. 정서적으로 안정.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에 이제 관심도 좀 갖게 되면서, 그래 반려동물이랑 같이 일을 하는 조직 문화 되게 독특하다. 엄청 부러워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강아지랑 아이만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뭐가 좀 굉장히 기분이 언짢다가도 아이를 본다거나 강아지를 보면 이게 마음이 사그라드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괜찮아요? 스트레스 좀 강아지 좀 풀어드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은 그리고 내가 되게 이뻐해주는 강아지라면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좀 회사 내 분위기를 좀 보면서 물론 뭐 수평적인 관계 너무 좋고 뭐 아까 실제 대표님한테 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직장 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약간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어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니까 약간 좀 지금으로 따지면 회사의 임원급 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일을 저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럴 때 뭔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다 나태하고 좀 맞아.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뭐 월급 루팡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보통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수평적이어도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팀장급으로 있다 보면 이게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팔로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팀장급들이 월급 루팡인 경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월급 루팡인 경우는 사실 조직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구현이 오히려 더 잘 돼 있는 경우에 밑에 있는 친구들이 월급 루팡일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팀장급들은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이제 포진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 밑에 있는 직원들과 팔로우십이 좀 생기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나태해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 저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수직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보통 흔히 우리가 정치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조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우리 회사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나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직원 때문에 대표님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반대로. 야, 저 직원 때문에 내가 진짜 쟤를 그만두게 하든가 내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어울리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조직 그쵸. 생활하다 보면.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평적인 걸 못 견뎌서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전 회사에서는 수직적인 게 오히려 편했던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면 시키는 되니까. 일을 하든지 내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시켜도 조금 잘 따라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팀장들이 더 힘든 게 팀원들을 다 설득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설득을 해야 사실 일을 잘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까 방금 그 VCR 영상에서도 제가 막 팀원들 모셔놓고 막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게 결국 이해를 시켜야 그 다음부터는 제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그렇죠. 일하는 과정 중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니 처음부터 쫙 설명해주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라고 하면은 일의 능률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네요. 직원 복지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거에 대한 뭐 무이자로 대출이 나온다거나 뭐 그 이런 부분이 것들 전 봤을 때 가장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직원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좀 다르신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대표님에게 있어서 직원분들이 갖는 좀 의미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직원분들은 되게 그 대표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부리는 사람들, 대표님에게 직원들이란 사실 내 일을 나눠주는 사람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우리 전월세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하는 거의 시작은 이 뒤에 가서는 그런 의미를 막 붙이게 된 거지만 처음 시작은요. 제가 대학생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원룸집 월세 살다가 아이 그럼요. 전세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저도 개그맨 데뷔하기 전에 대학로에서 고시원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월세 넘어가고 전세 넘어가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지금 그쵸. 생각해봐도.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월세 들어갈 때 월세 왜 들어가요? 보증금이 싸니까 들어가는 그쵸. 거고. 근데 이제 전세 돈이 들어갈 없으니까. 때 보증금 필요한 내기 보증금을 음. 또 그 보증금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게 사실 적은 월급 받는 신입 직원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직급별로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직급별로 이렇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그 돈을 결정하게 된 계기도 사실 처음에 1,5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전세 넘어가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20% 정도의 금액만 있어도 80%는 다 맞아요. 금융권에서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또 금리 한 1.2%짜리 상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 생애 주기별로 조금 이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의 어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직률을 낮추는 건데 이직률을 낮추는데 큰 도구가 돼요. 아 그렇죠. 네. 주거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되게 그 좋은 영향을 서로에 그 끼친 거네요. 네. 어. 그러니까 주거 여건이 개선이 되니까 이직률이 자연스럽게 음. 이제 회사에 또 이 사옥을 짓고 하는 과정도 결국 이 근무 여건을 또 개선을 하는 거고 그럼 근무 여건이랑 주거 여건이 개선이 되면 삶의 질이 또 높아지게 그럼요. 되는 거니까 안정감이 이제 들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저출산 문제가 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 해결이 좀 됐습니까? 저희 저출산 회사가요 되게 재밌는 게 평균 연령이 31세거든요. 문제? 네. 네. 그 보통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음. 28에서 한 34 사이에 한다고 치면 그렇죠. 저희가 정말 다 결혼했어요. 진짜요? 지금 그 나이 때.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벌써 아이들이 5명이 됐고요. 오. 이제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3명이나 됩니다. 어머 어머 어머. 네, 혹시 사내 연애들을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죠. 아, 있어요. 산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회사가 아주 사랑도 러브러브하네요. 강아지도 있고. 그 그러니까 서울의 사랑이 투자사들이 넘치네요. 저한테 맨날 별명 붙이는 게 부족장 아니냐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부족장이라고. 아 마을을 키우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주거복지 외에 혹시 다른 복지 또 무엇이 있는지? 뭐 결혼하면 결혼 축하금을 월급만큼 더 주고. 진짜요? 네, 그런 제도도 어머. 있고요.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네, 그리고 뭐 대학원 학비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옥의 VCR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 커피가 무료입니다. 어머 1층에 커피숍에 커피를 저 닭살 그냥 돋았어요. 네. 직원분한테 원래 처음엔 사내 카페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 주변에 또 호텔도 많고 또 모텔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내 카페로만 하긴 좀 아깝다. 회사 내 직원들의 표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랄까요?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저러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론 교육도 하고 또 코딩 교육도 하고 VR, AR 이런 제작자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무인드론 스테이션입니다. 이제 곧 비행 임무를 위해 이륙하기 위해 고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열화상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도시 이제 그 히트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이 이 경로를 통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모든 이제 우리 조직원들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 열심히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푹 자면 낫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가 아플 땐 버선발로 뛴다.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이 약 먹고 있어요. 가족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내가 먹는 약 한눈의 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첫사랑 고백 준비됐나? 전교생의 절반이 짝사랑하는 남자. 내한테 인사를 한다고 곱슬머리 피면 고백에 성공할까? 나는 결심했다. 고백의 역사 준비됐나? 두근두근 넷플에서
넷플릭스. 여보세요? 나 무서워요. 당신 딸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어디야?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선생님, 잠시만요. 무사히 보실 수 있어요. 당신 보이스 다 보였어. 당신 혹시 맞아, KT. AI가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AI 위변조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아빠! AI는 KT. KT는 당신의 AI 일상이 계속되도록 KT.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죽겠네.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언제나 꿈을 꾸는 애 너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애 너지 내일이 기대되는 애 너지 그래 그러네 너지 나지 함께 가요 좋은 내일 SOE 속이 좀. 활명수. 부채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아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BYD 배운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파워를. BYD 보인다. 어떤 길에서도 최적의 밸런스가. EV는 이제 이렇게. BYD Seal. She's as groovy like it's 1969.